가서 다 얘기하겠다. 자,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는 배드민턴 메달리스트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반쪽짜리 기자회견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은 배드민턴 김원호, 정나은 선수 기자회견입니다. 한국 배드민턴 혼합복식은 은메달을 획득하며 혹시 어제 안세영 선수 발언 관련해서 분위기가 좀 무겁진 않을지 선수단 분위기가 궁금하고 아무래도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는. 그 세영이와의 그 관련된 질문은 좀 받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게 축하받아야 될 자리인데 많은 선수들이 축하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게 좀 비춰지는 것 같아서 축하받아야 될 선수들은 축하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은 사실 이 메달 획득을 기념하기 위해서 좀 축하받아야 할 자리였는데 사실 이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두 선수들의 표정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김효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표정이 좋을 수가 없죠. 네. 사실 금메달 안세영 선수가 불참한 가운데서 기자회견이 있었고 혼합복식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김원호, 정나은 선수가 매우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힘겹게 입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네. 이들이 수확한 메달도 굉장히 값집니다. 2008 베이징 올림픽 이용대 선수가 그 16년 만에 그때 딴 걸 16년 만에 이번에 혼합복식에서 수확한 메달리스트이기 때문에 축하받아 마땅한 자리였는데 네. 마냥 기뻐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안세영 선수가 대한배드민턴협회를 비판하는 작심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안세영 선수가 했던 말들이 뭐 선수 개인과 협회의 문제가 아니라 뭐 훈련 방식이라든지 관리 부족, 소통 부재, 그러니까 국가대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을 김원호, 정나은 선수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시방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김원호 선수가 했던 말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네요. 네. 축하받아야 할 자리인데 참석 여부에 고민이 컸다.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긴 했다라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고 정나은 선수 역시 안세영과 관련된 질문은 받지 않겠다라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자, 셔틀콕의 여왕 안세영 선수가 값진 금메달을 품에 안고 어제 귀국길에 올랐는데 자,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취재진들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했는데 그게 선수 기자가 아니었던 건가요? 저한테는 일단 이렇게 다 기다리라고 해놓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는 한다고 하고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다음에 한국 가서 또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세영 선수가 직접 안 오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우리가 한국 가면서 지금 좀 많이 복잡한데 좀 한국 가서 저희가 이게 한국 가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안세영 선수 2002년생이고요. 겨우 22살인데 세계를 제패하고 한국에 현재 귀국길에 올라서 도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 표정이 정말 어두운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프랑스 공항에서 한국으로 이제 귀국하는 자리에 한국의 취재진들이 몰려서 이 배드민턴 협회와 관련된 각종의 질문, 이 선수 관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의 질문이 쏟아져 나오는 과정에 지금 말씀 들은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조금 곤란하고 착잡하고 여러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가 다릅니다. 대한체육회는 선수가 본인의 의사를 안 나오겠다라고 했지만 또 안 선수는 이야기하지 말고 있어라, 대기하라고 있어라라고 했기 때문에 안 나갔다라는 속내를 비추기도 했고 또 배드민턴 협회는 또 왜 안 나가는지 모르겠다 서로 엇갈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에 와서 본인이 작심 비판하고 하는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어떤 점을 개선시키고 싶으신 건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후 4시경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고 아마 지금쯤이면 도착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발언들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배드민턴 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안세영 선수 그리고 많은 선수진, 코치진과 함께 원래 귀국길에 오르기로 했었는데 먼저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취재진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했는지 이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부상 관련은 오진이라는 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일찍 들어온 거는 그 보도 자료를 오늘 중으로 배포를 할 거예요. 금메달 딴 선수가 대표팀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도 확인해봐야죠.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협회 측에서 기자회견 이제 참석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했다고 하던데 요 참석하지 말고 그런 적 없어요. 저도 안 나온 게 좀 의아스러웠죠. 전혀 하신 적 없으세요? 네. 그 사이에 좀 봉합할 수 있었던 기회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갈등이 있은 적이 없어요. 회장님과 말고 네. 협회 측과 제가 협회장인데 협회 측이면 저지 다른 사람이 있겠어요? 네, 현재 안세영 선수가 인천공항 입국장에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잠시 후에 아마 자신의 지금 심경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또 현장 연결을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 안세영 선수는 기자회견 불참이 내 의지가 아니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또 협회장은 좀 의아하다고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이거 왜 그런가요? 그거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분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 있다 온 것도 아니잖아요. 네. 같은 지역에 있다 오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세영 선수는 나보고 대기하라고 했다.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 네. 그래서 기자회견장에 안 나갔다고 하는 거고 지금 협회장은 그런 일이 없는데 이런 취지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배드민턴 협회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갈등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아무 일도 없는데 안세영 선수가 평지풍파를 일으켰단 말인가? 네. 이게 뭔가 지금 납득이 되지 않는데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직 문화에서 한 개인이 조직을 비판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스포츠계에서 선수가 그 종목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협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다는 게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인생이 앞길에 막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아무 갈등도 없는데 그냥 괜히 한번 해봤다?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배드민턴 협회장은 그런 취지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배드민턴 협회 측에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 입장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영상이 아마 살짝 안세영 선수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아마 심경을 밝힐 것으로 보이니까요. 저희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협회와 선수 간 진실 공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안세영 선수는 이미 올림픽 전부터 이런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많은 시련과 고난, 역경 이런 것도 많이 그래도 겪지 않아도 될 것들을 겪으면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무릎관 의학적 소견은 100% 정상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는 많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올림픽 끝나고 이제 모든 걸 자세하게 말씀드리게 되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7년간을 참았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미 갈등의 골은 오래전부터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대체 어떤 불만 때문이었습니까? 전혜연 평론가님. 네,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 내용 그리고 SNS에 밝혔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크게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부상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 특히 이제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무릎 부상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여러 번 보도가 나왔는데 당시에 협회나 이런 측에서의 대응이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선수와 협회 간의 의사체계, 즉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전담 트레이너와 계약이 종료되는데 이런 부분도 선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인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는 선수를 육성하거나 훈련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안세영 선수가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단식, 복식은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훈련이 돼야 되는데 맞아요. 그것이 구분 없이 되는 것은 과연 맞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국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역시
부상에 관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언론 보도를 보면 부상 투혼, 와 부상 당했는데도 끝까지 경기했다라고 칭찬하는 경우가 있지만 만약 선수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경기를 계속하거나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하면 정말 치명타가 돼서 선수로서의 생명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뭐라고 말했냐? 제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에 실망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대한 배드민턴 협회장의 말을 들어보면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지원을 다 해왔고 특히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즉 올림픽 전 유럽 전지 훈련에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한의사를 파견했다. 네. 즉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태가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태에 대해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나섰습니다. 네. 배드민턴 대표팀 지도자 5명에게 보고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안세영 선수의 주장을 들었지만 협회에 어떤 점이 서운했는지 확실하지 않고 주장의 근거가 아직은 모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선수와 협회 중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독자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체부도 경위 파악에 나섰는데 아직 올림픽이 진행 중인 만큼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개선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관련 사안이 보고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단순히 배드민턴계에서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잠시 후 안세영 선수가 지금 현재 공항에 입국을 했고 한국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하겠다라고 한 만큼 어떤 얘기를 꺼낼지 저희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금메달도 땄고 복식 같은 경우에는 은메달도 땄는데 이 축하받아야 할 잔치집이 이 선수와 협회의 갈등으로 초상집이 되지 않도록 좀 원만한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원 전 재산 내놓겠다. 자, 얼마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매각이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말 깜짝 놀라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자, 우리 근현대 정치사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일컬어지는 동교동 사저의 모습 한번 보고 오시죠. 두 분 어른의 함자가 다 들어간 이 문패, 아버지께서 양성평등을 신념으로 갖고 계셨던 분이라 그때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선 드문 일이었죠. 이 동교동 집은 1962년도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사시던 집입니다. 많은 유품들이 여기 있고 돌아가신 두 분 어른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기념관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고 전시되고 많은 국민들이 와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정치 인생을 보낸 이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가 어쩌면 카페와 같은 상업시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현재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하정은 평론가님. 예,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던 뉴스인데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전 의원이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를 커피 업체 대표 등 3명한테 100억 원을 받고 이달 2일에 팔았다라는 네. 게 알려지면서 엄청난 충격이 일었고 그에 대해서 김홍걸 전 의원은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에 독촉을 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팔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치권에서 다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병헌 새로운 미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를 민간인에게 팔아넘긴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만행이다라고 하면서 매각을 즉각 백지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자, 동교동 사저 매각의 화살이 현재 민주당까지 향하고 있다는데요.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네,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이제 머리를 숙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도 있고 국민들의 질타도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김민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이 모여서 이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뜻을 모았다. 그 과정에서 박지원 의원께서 전 재산을 내놓겠다는 결단이 있었다라는 소식도 전했고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동교동 사저 문제에 대해서 이유여와 막론하고 머리 숙여 사과한다라고 하면서 매입자를 설득해서 다시 매각하도록 하겠고 또 가족, 측근, 민주당이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김대중 재단에서 추진 중이다. 이런 목소리도 밝혔는데요. 즉 지금 이미 팔린 상황이거든요. 네. 그 매수인에게 다시 팔아서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재산을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얼마인지는 몰라도 정말 쉬운 결심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박지원 의원 이야기 한번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두 분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누가 받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드님들, 김대중 평화센터, 김대중 재단 다 성의를 표시하자.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재산 등록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하나하고 유가가 한 1,000만 원이 정기예금에 있더라고요. 아니 그거 쓰셔야지 앞으로. 아니 갑자기 아프실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나이가 80이신데요. 82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은 제 아파트 평수 줄이면 살아가요. 아파트 나가는 것도 금방 나가지 않아요. 아니요. 그래도 저희는 좋은 데라 금방 나가요. 어떻게 됐든 다시 재 매입을 해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다 털겠습니다. 예. 아니 그런 그래야 국민들이 용서할 것 같고 국립묘지에 주무시고 있는 김대중 2호 여사님이 안심하실 것 같아요. 저라도 해야죠. 박지원 의원이 아파트 평수 좀 줄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의지가 확고해 보이는데 민주당이 나서는 타이밍이 사실은 조금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희연 평론가님. 예, 그래서 박지원 의원도 이유여를 막론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김민석 의원이라던가 추미애 의원, 정동영 의원, 또 이른바 동교동계로 불리던 전현직 의원들도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 중인 것으로 지금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든 또는 변경이 되든 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가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의 모습을 후손들이 배우고 또 많은 국민들이 문화유산처럼 아낄 수 있는 곳으로 보존되길 바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동교동 사저가 이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요. 그 목소리도 듣고 보시죠. 김대중 정신의 산실 서울 동교동 사저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합니다. 여기 보시면 동교동 사저가 있고 큰 도로가 있고 이 사이에 507.9제곱미터 이 공간을 국비와 서울시비를 투입해 이미 평화공원 공공의 공간으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동교동 사저도 국비와 서울시비 필요하면 마포 구비도 보태서 매입하고 이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만들어 문화유산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공간인 만큼 이 동교동 사저가 개인에게 매각이 되기보다는 좀 문화유산으로 계속해서 남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을 것 같습니다. 김효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만의 김대중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김대중이라는 것에 입을 많이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보, 보수, 좌우 진영을 넘어서 좀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중에 한 분 이낙연 전 총리가 오랜만에 정치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동교동 사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유산이다. 사저 매각 결정을 되돌리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라면서 정치권, 공공기관 힘을 합치면 기념관으로 보존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을 검토하자라면서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광주 전남 김대중 재단도 오늘 입장을 밝힌 부분이 네. 이화동에 이승만 대통령 가옥이 있고 신당동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가옥이 있고 서교동에는 최규하 대통령의 가옥이 이미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 전례가 있다면서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그리고 윤석열 정부까지 동교동 사저를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라면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좀 궁금한 게 이게 이미 개인이 매입을 했단 말이죠. 이거를 백지화를 하고 다시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현재 보도 내용들에 따르면 동교동 사저 매각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매각을 백지화하기 위해서 계약 취소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사실 아무리 살펴봐도 계약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매각을 백지화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을 상대로 여러모로 설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문화유산 지정 절차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신청을 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이 조사 심의를 하고 문체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 전제가 이 물건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제3자 개인에게 판 물건을 다시 되사와야 국가문화유산 지정 절차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마포구 동교동 사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 인생 대부분을 보냈고 이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인 현장이기도 한데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 현재 매수자분이 기념관을 건립을 해서 그 수익의 일부를 또 기부를 하고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운다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자발찌 찾던 고영욱 유튜브 개설.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찾던 가수 고영욱 씨가요.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우선 출소 당시 그 모습부터 함께 보고 오시죠.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할 연예인이었던 사람으로서 큰 무리를 일으켰던 것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2년 반 동안 물론 힘들기도 했지만 이곳이 아니었으면 모르고 살았을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삶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또 감내하고 살아야 할 일들이 있겠지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중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실망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가수로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큰 사랑을 받던 도중에 이 일로 대중들에게 정말 충격과 분노를 안겼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유튜버가 됐다고 하는데 전혜연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예, 보통 우리가 연예인들이 활동을 안 하다가 다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거나 용기 있게 나설 경우에는 격려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고영욱 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 그대로 충격, 분노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영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영욱이 자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요. 그 채널 이름도 고영욱의 가자 할 때 그대로 써서 고영욱이라는 고영욱 가자 이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채널 이름을 만들고 영상도 하나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너무 기분이 씁쓸합니다. 영상이요. 오늘 오후 1시 기준에 조회수가 약 20만 회에 달았다고 하고요. 와, 구독자 수도 3,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노이즈 마케팅도 화제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이 고영욱이 저질렀던 범죄 혐의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비판도 만만치 않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고영욱 씨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 이틀 만에 조회수 20만 회가 나왔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유튜브입니까? 김효성 기자님. 네, 저도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한 영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짧게 앞에 영상 속의 초반에는요.
반려견이 햇살을 맞으면서 쉬고 있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작 고영욱 씨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짧게 이렇게 강아지 영상이 나온 다음에 이 뒤에는 고영욱 씨의 미발표 곡이라고 알려진 프레쉬라는 곡이 흘러 나오는데요. 또 가사에 집중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가사 내용을 보면요. 하루 종일 창밖에 햇살 가득 비추네. 우두커니 앉아서 나른함을 달래네. 오늘은 할 일도 없어. 별달리 갈 곳도 없어. 뭐 무료한 일상 속에서 벗어나고파라는 내용이 그렇게 담겨 있는데요. 네. 고영욱 씨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예전에 앨범 구성과 맞지 않아서 공개하지 않았던 곡이었는데 가사를 한번 뒤늦게 들어보니까 지금의 내 일상과 비슷하더라 라면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고, 그리고 SNS의 계정을 통해서 남긴 글이 또 화제인데요. 네.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형편없이 늙고 있는 것 같아서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라면서 채널 개설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 쭉 보면 영상부터 노래 가사 내용 또 SNS의 메시지까지 어떤 그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쭉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그 죄가 정말 가볍지 않고 너무나도 무거웠을 것 같은데요, 손정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재질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미성년자 3명에 대해서 총 4번 강간추행,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것인데 실형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의 선고가 있었는데요. 이 미성년자 피해자 중에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그러니까 14살짜리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동 성범죄자로서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 1호라는 수식어를 얻을 정도로 사회적인 지탄, 비난이 굉장히 컸던 범죄를 야기했던 상황이고, 네. 그 당시에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5년을 받았고요. 네. 위치 추적 전자장치 3년형을 선고받았고 실제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지금 시간에 이르렀지만, 이게 2010년 기준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만약에 선고를 받은다고 한다면 더 중형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은 범죄였습니다. 실형을 다 살고 나왔고 또 출소 후에 전자발찌 3년간 찼다고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죗값을 다 치렀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모자란 것 같은데요, 전희연 평론가님. 예, 맞습니다. 그 범죄자들이 그 실형을 다 살고 이른바 사회 나온다고 해서 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고영욱이 정말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본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과연 피해자들은 어떤 심정일까를 먼저 생각하고 자숙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그래서인지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뻔뻔하다. 수요가 없는 셀프 복귀, 즉 누가 원한다고 이렇게 복귀를 하느냐, 네. 이런 비판이 일고 있고요. 당신의 무료한 일상보다 피해자 일상이 걱정된다. 범죄의 무게를 모르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료한 일상보다 피해자의 일상이 걱정된다라는 누리꾼의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고영욱 씨도 입을 열었다고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여기저기 또 연락을 하겠죠. 연락 오는 것을 또 받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일단 또 시끌시끌해졌다라면서 곤란한 자신의 상황을 전하기도 했고, 또 일어나서 집 청소하고 개들 대소변 치우고 시장이나 마트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반복되는 단순한 일상을 살고 있는데, 전과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상책인지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혼란스럽다는 점인데, 그러면서 유튜브 개설 이후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뭘 하게 되든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하면서도 댓글창은 막아놨거든요. 네. 때문에 감수하겠다면서 댓글창을 차단해놓는다? 이거 모순적인 행동 아니냐라면서 비판이 오히려 더 쏟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은 감수를 하겠지만 그래도 댓글창은 막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모순적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고영욱 씨의 이런 행보 어쩌면 향후 연예계 복귀를 암시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설마 최소한의 판단력이라도 있으면 네. 그런 생각은 못 하겠죠. 그러니까 고영욱 씨가 받은 그 죄가
미성년자 성폭행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뭐 연예계의 무슨 유흥가 단순 일탈 그런 거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나는 형 다 살았어 이러면서 연예계로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설마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러한 그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라도 네.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TV에서 막 뭐 예능 나오고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은데 다만 무슨 뭐 SNS 플랫폼이라든가 유튜브 이 정도는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유튜브 플랫폼이 기성 TV 못지않게 이제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 그러한 대형 매스미디어 플랫폼이 됐는데 거기에서 활동하는 것도 기존 방송한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정과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방송 활동을 하겠다고 나선 게 이게 말이 되는가. 네. 고영욱 씨가 뭐 정과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있으란 말이냐 이렇게 항변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못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방송은 부적합하다는 건데 네. 그거를 왜 이렇게 자기 생활이 무기력하다라는 이유로 방송을 하겠다고 나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론가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면 하재근 평론가님도 현재 지금 유튜브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아까 한번 살펴보니까 고영욱 씨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구독자 수가 3,900명이고 아까 보니까 조회수가 21만 뷰가 나왔는데 이렇게 빠르게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네. 수많은 분들이 나 유튜브로 돈 벌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채널을 않아요. 열지만 네. 수익 창출의 최소한의 기준을 넘질 못해서 네. 절망하는데 그 최소한의 기준이 구독자 수 1,000명 이상 또 12개월 동안 총 시청 시간 4,000시간 이상인데 4,000시간 이상. 예, 요거를 달성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고영욱 씨는 불과 한 이틀 정도 만에 이 기준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준을 뛰어넘은 것이고 네. 그만큼 고영욱 씨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회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는다는 뜻인데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더 크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그 영향력을 활용해서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는 그 영향력에 걸맞게 방송활동을 개인 방 채널로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 채널을 피해자가 볼 수 있는데 네.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그런 채널을 방송할 수 있을까? 그게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사실 고영욱 씨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고 영상을 올리는 것 이거 불법 아니지만요. 자, 미성년자 성폭행범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요즘에는 어린이들이 유튜브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에 아무렇지도 않게 등장을 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이거 좀 가능한 겁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 성범죄자 관련 채널 개설과 수익 창출 등에 관해서 유튜브 코리아 측 내규 등 확인 중에 있다. 입장 정리 관련 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누리꾼들 사이에서 벌써 고영욱 유튜브를 신고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네. 이미 온라인에서는 고영욱 유튜브 신고하는 방법이 떠돌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 플랫폼 등 사업체가 스스로 제재하지 않는 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고영욱 씨는 지난 판결 시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부과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튜브 활동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군요. 어린이들이 많이 본다 해도 뭐 그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 뭐 제재 이런 것과는 유튜브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군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은 성폭력 처벌법에 구체적으로 그 항목이 설치되어 있는데 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병원 등을 일컫습니다. 유튜브 활동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또 얘기를 해봤지만 어린이들이 굉장히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본단 말이죠. 이거를 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이 통상 유튜브 활동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명예훼손이나 네. 뒷거래를 통한 협박 활동이 있을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채널을 차단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기존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재 필요성을 거론한다면 그때는 방심위가 나설 수도 있겠습니다만 방심위도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자체 내용을 통해서 제한을 가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인물이 유튜브 운영하는 것 자체, 그 사실 자체만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고영욱 씨가 어쨌든 죗값은 다 치렀다고 하지만 미성년자 3명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던 만큼 피해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지가 정말 궁금한데요. 향후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지금 기자회견을 할 것 같거든요.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장 가보시죠. 준비되셨으면 할까요? 이현 선수 아까 파리에서 말씀하신 기다리란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막 도착을 했는데 아직 제가 협회랑도 이야기한 게 없고 또 팀이랑도 아직 상의된 게 없어서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기록하신 협회장께서 네. 협회 안 선수 간 갈등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 또한 더 상의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도착을 해서 정말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 기다리라고 했다는 게 협회 쪽에서는 뭐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까 정확히 누구한테 뭐 어떤 말을 좀 들으셨는지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 부분에서도 정말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말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아무것도 제가 협회랑도 팀이랑도 이야기를 해본 게 아니어서 이제 최대한 빨리 이야기를 해보고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유라는 팀의 강인이 무슨 일인가요? 이렇게 가는 거야? 안세영 선수가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는 한국에 오면 모든 것을 다 얘기하겠다라면서 뭔가 결심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현재 한국에 도착하고 난 후에 상의를 좀 해보겠다. 자세한 건 상의를 하겠다. 협회 측과 좀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바로 갔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이 상황. 안세영 선수가 그래도 비교적 현명한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는 나는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운동에 전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배드민턴 계속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배드민턴 협회에 무슨 문제가 있고 그래도 쫙 얘기했으면 일이 굉장히 커지면서 그렇죠. 향후에 배드민턴 협회랑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선수가 협회랑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면 그 선수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데 향후 배드민턴 협회랑 관계 정상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말을 좀 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배드민턴 협회도 내부적으로 앞으로 이제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협상을 통해서 뭔가 좀 합의가 도출이 되면 그걸 통해서 원만하게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다만 그 협회 측에서 과거에는 어느 특정 선수가 좀 이렇게 엇나가는 기미가 보이면 협회가 괘씸죄를 적용해서 그 선수한테 굉장히 이제 불이익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고 배드민턴 협회에서 뭔가 좀 대승적으로 우리들의 조직 문화가 조금 젊은 선수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나 이걸 스스로 돌아보면서 맞습니다. 안세영 선수하고 대화를 잘해서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향후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식당 사장님이 손님의 틀니를 뺐다. 자, 김효성 기자님, 틀니를 식당 사장님이 뺐다는데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네, 경기도 가평의 한 음식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제목 그대로 식당 사장님께서 손님의 틀니를
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식사를 하던 어르신이 갑자기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옆에 있던 일행이 등을 두들겨 보지만 상황이 네. 나아지는 것 같지 않거든요. 바로 그 순간 허겁지겁 달려오는 식당 사장님의 모습 방금 확인할 수 있었고요. 호흡곤란을 일으킨 어르신에게 곧바로 뛰어가서 응급조치를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세상에. 지금 하임리히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하재근 평론가님, 아무래도 정말 식당 사장님께서 응급처치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식사하시다가 뭔가 목에 걸린 것 같아서 식당 사장님께서 하임리히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식당 사장님이 그때 상황 전해준다고 합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제 견눈에 이제 할머니가 손이 툭 떨어지는 걸 보고 이거는 잘못됐다 생각을 해서 뛰어가서 얼른 응급조치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어르신 상태를 체크해 보니까 기도가 완전 막히셔서 호흡도 없으셨고 숨도 안 쉬셔서 그래서 저희 이제 하임리히법을 진행했고요. 네, 하재근 평론가님, 식당 사장님께서 정말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네. 갑자기 옆에서 사람이 막 호흡곤란을 호소하면 당황해서 어떻게 막 그 대처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순간이 골든 타임인데 또 뭐 구급차 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힘든 상황인데 마침 그 가평의 한 음식점의 그 사장님이 그 하임리히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바로 그 응급조치를 실행해서 이제 그 작은 고기 조각이 네.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그 순간에 이제 목숨줄을 돌린 거죠. 그 식당 사장님이 알고 보니까 자율방범대원이었다고 합니다. 자율방범대원. 근데 자율방범대원이었다고 해도 누구나 다 그 하임리히법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정말 그분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응급 그 조치법을 잘 숙지를 평소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막고 있던 고기가 튀어나왔다고 하니까 식당 사장님께서 정말 큰일을 하신 것 같은데요. 목소리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그만 고기 조각이 먼저 튀어나와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래도 이게 호흡이 다 안 드셔서 확인을 해보니까 틀니가 입안에서 틀어져 있어서 그 안에 토사물이 틀니 때문에 막혀서 또 안 나오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틀니를 제거하고 다시 한번 하임리히법을 통해서 안에 있던 음식물을 배출을 하면서 어르신께서 이제 숨이 탁 쉬셨죠. 저로 인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일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보람차고 뿌듯했고요. 어르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당 사장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식당 사장님이 손님의 틀니를 뺐다라는 거였군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처음에는 기도에 막힌 것이 고기 조각이어서 고기 조각만 이제 빼면 이제 네. 숨을 잘 쉬실 것 같았지만 토사물이 있었는데 이 틀니 때문에 나오지 못하니까 이제 틀니까지 손으로 제거를 하면서 어르신에게 완벽한 응급조치를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직무교육을 통해서 자율방범대에서 배운 것들로 빠르게 조치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옆에 있던 가족들 정말 감사하셨을 것 같고요. 평생 고깃집은 이 고깃집만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응급조치를 잘 습득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네, 정말 사장님이 대단하신 건요. 이 자율방범대원 직무교육을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받으면서 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아니면 하임리히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숙지를 하셔서 한 시민의 목숨을 살리셨습니다. 자, 이 식당 사장님 식당도 더욱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BTS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이요? 네, 그런데 음주운전하면 차량을 운전한 건가 싶으실 텐데 네. 이번엔 차가 아니라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혐의였습니다. 어젯밤 서울 용산구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슈가 씨가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있던 경찰이 부축을 하던 중에 술 냄새를 맡고 그래서 경찰서로 인계해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네. 측정을 해보니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슈가 씨가 지금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거든요. 지난 3월에 논산에 훈련소로 입소를 했고 그리고 내년 6월 그러니까 소집 해제를 앞두고 있는데 군 복무 중에 물론 자동차는 아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안타까움과 그리고 비판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팬들도 물론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그 BTS, 그 방탄소년단이라고 하실 텐데 자, 하재근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모습을 맞습니다. 많이 보여서 네. 팬들의 기대가 컸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너무나 지금 충격이 큰 거예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소속사 측에서 입장을 냈는데 네. 뭐라고 냈냐면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 500m 정도를 이동한 후에 주차하다 넘어졌다. 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근데 슈가 씨 본인도 입장을 냈는데 보다 정확하게 입장을 냈습니다. 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에 술을 마셨다고 정확하게 네.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는데 가까운 거리라서 아니한 생각을 했다. 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파손물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책임이다. 라고 본인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좀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식을 못한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오늘 보도가 쏟아지면서 사실은 처음에는 킥보드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전동 스쿠터다라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 이거 둘 다 어쨌든 타면 음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불법 아닙니까? 모두 다 음주운전으로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명칭이 혼용해서 나오는 이유가 이 전동기에 안장이 부착돼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전동 킥보드라고 부르는가 전동 스쿠터라고 부르는가 명칭 자체가 혐의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은 이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와 중량인데 최고 시속 25km 이상, 총 중량 30kg 이상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서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 대상이고 그 미만은 개인형 이동 장치로서 음주운전 시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책정된 이상 전동 킥보드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슈가 씨가 저는 몰랐는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데 신분인 만큼 이게 처벌이 좀 어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소속사 측에서는 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이제 그 근무처에서 마땅한 징계를 내리면 처분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고는 있지만요. 이 사회복무요원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벌칙 규정에는 일정한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있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의 처분 내용이 적혀 있는데 문제는 근무 시간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을 하는 겁니다. 네. 즉 요번에 이제 슈가 씨의 어떤 행위는 근무 시간 외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처벌 조항이 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또는 형법상 책임을 벗어나긴 어렵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해서는 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전혜연 평론가님이 국내 소식 하나 더 준비를 했다고요? 예, 지하철 타시는 분들 이 소식 들으면 좀 깜짝 놀랄 수가 네. 있겠습니다. 이게 부축백이라는 수법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축해 주는 척하면서 지갑을 훔쳐가거나 물건을 절도해가는 방식인데요. 최근 지하철에서요. 잠든 승객만 노린 아주 뻔뻔한 부축배기범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빈자리 앞바닥에 휴대전화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게 휴대전화를 줍고요. 또 다른 날의 영상도 우리가 주목해 봤는데요. 어휴, 한 승객이 휴대전화 손에 네. 들고 잠자고 있죠. 옆에 앉은 남성 갑자기 휴대전화 쏙 빼갑니다. 네. 지하철 2호선에 등장한 부축배기 범이었습니다. 아니 지하철에 저렇게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저렇게 대놓고 가져가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손정혜 변호사님. 저 사람이 이제 술 취한 사람을 상대로 심야 시간에 저렇게 이제 부축배기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것인데요. 네. 지하철 2호선에서 16일 동안 7회에 걸쳐서 저렇게 휴대전화, 지갑 이런 것들을 훔쳤다고 하고 또 작물업자에게 이것을 판매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특히 굉장히 반복적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저렇게 2호선에서 이 절도 행각을 벌인 것이고 이 남성은 구속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죗값을 정말 달게 치렀으면 좋겠습니다.